밤에 듣는 조선 야담. 경상도 단성 산자락 아래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나이 지긋한 노인이 살고 있었죠. 이 노인 젊었을 적엔 장날마다 갓을 쓰고 도포를 걸치고 나가던 멋쟁이였지만 지금은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만을 두고 자식에 기대어 사는 처지였습니다. 노인은 아들 하나를 정성껏 키워 장가까지 보냈는데 며느리는 인물도 곱고 말도 곱고 시아버지한테 지극정성이니 동네 사람들 눈엔 참으로 보기 좋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외아들이 혼이 난 지 몇 해 되지도 않아 병에 걸려 세상을 훌쩍 떠나고 말았죠. 집안은 순식간에 정막이 감돌았고 며느리는 남편을 잃고도 집을 떠나지 않고 수저를 택했습니다. 집안일 도맡아 하고 노인 밥도 짓고 제사도 치르고 딱히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자꾸만 꺼림칙한 구석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놈의 며느리가 너무 얌전한 것도 수상하다. 밥만 해놓고 슬그머니 나갔다가 저녁 때 밥 먹을 시간 맞춰 들어오고 무슨 속을 감추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 게다가 아들이 죽은 지도 한참이 지났건만 며느리는 아이 하나 품지 못한 채 그저 안방을 지키고만 있으니 노인은 뭔가 불안해졌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리 사납노? 이 살림꼴이 앞으로 어찌 되려나?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결심을 했지요. 이 팔자 고칠 방도는 오직 점이로다. 당시 충청도엔 황복이라 불리는 기막힌 점쟁이가 있었는데 듣자 하니 점 하나에 딱 엽전 한 양만 받는단 말이 있었지요. 황복은 부자이건 거지이건 점만 제대로 보면 그뿐이라며 한 번 점을 보면 8글자로 운명을 꼬집어준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황복이란 자를 한번 만나보자. 그리하여 노인은 집신을 꿰고 낡은 두루마기를 여미며 단성에서 충청도로 길을 나섰지요. 노인은 걸어서 며칠 산 넘고 들지나 마침내 황복이 사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황복은 소문대로 허름한 초가 한 채에 살며 거적자리를 깔고 조용히 점을 보고 있었지요. 노인이 황복에게 인사를 하고는 엽전 한 양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팔자가 어찌 될지 한번 점을 봐주시오. 요즘 가슴에 불이 치밀어 잠이 들지를 못하오. 황복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육효계를 뽑고 한참을 눈을 감고 묵상하듯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는 붓을 들어 글 8자를 종이에 또박또박 써주었습니다. 청상이 행배하니 연분이 낙배라. 다시 말해 청상 과부가 잔을 올리니 제비똥이 잔에 떨어지리라.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과부, 잔, 제비똥.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황복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될 것이오. 괴를 거역하지 마시오. 노인은 그 8글자만 손에 꼭 쥔 채 다시 집으로 향했는데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속엔 점괘의 뜻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상행배, 연분낙배, 과연 이 글귀가 뜻하는 바가 뭘까? 그리고 며칠 만에 노인은 살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길을 걸어 지친 몸이었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더 무거웠지요. 과부가 잔을 들고 제비똥이 떨어진다. 대체 이게 무슨 흉조란 말인가? 늦은 오후 해가 기울 무렵 멀리서 본 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고 며느리는 조용히 부엌에서 무언가를 데우고 있었지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버님? 그냥 다녀올 때가 좀 있어서.
노인은 며느리와 마주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채 툇마루 끝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지요. 잠시 후 며느리가 쟁반 위에 술병과 잔 하나를 올려 노인의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름이라 덥기도 하고 몸도 고단하실 텐데 한잔하세요. 노인은 별말 없이 술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방 따른 술은 투명하고 향이 좋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켠이 싸늘했지요. 그리고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머리 위 처막 끝 봄철이 되어 날아든 제비 한 마리가 지붕 아래 매단 둥지에서 푸드득 날아오르며 똥을 떨어뜨린 것이지요. 그 똥은 어이없게도 술잔 정가운데로 정확히 들어가 버렸죠. 노인은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술잔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정상이 행배하니 연분이 낙배라. 그 순간 점괘의 8글자가 눈앞에 명확히 떠오르며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제비똥이 술잔에 떨어졌구나. 노인은 황급히 잔을 들어 마당에 술을 쏟아버렸지요. 그때 집에서 기르던 누렁이가 와서는 술을 핥아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엔 아무 일 없는 듯하던 개가 컹 소리를 내며 휘청이더니 금세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잔이 덜컥 떨어졌지요. 피도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건 독이야. 며느리가 날 죽이려 했어. 황복의 점괘는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술잔은 단순한 접대가 아니라 독이 담긴 사약과도 같았던 것이었지요. 노인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뒤늦게 술병을 들고 집안 여기저기를 살폈습니다. 멍청한 듯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심경이 되었지요. 아들이 죽은 것도 과연 병 때문이었을까? 나까지 없애고 이 집안 살림을 통째로 먹으려 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눈앞에서 개가 죽어버린 섬뜩한 장면이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 노인은 다시 짐을 챙겼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며느리 손에 죽겠다. 그렇다고 살아서 뭐하나? 남은 운명이 없다면 차라리 스스로 끝을 내겠다. 마음속에선 이미 죽을 결정을 내리고 있었지요. 죽느냐 사느냐 그 답을 얻기 위해 그는 다시 점쟁이 황복을 향해 길을 잡았습니다. 또다시 며칠 길을 걸어 황복의 집 앞에 도착한 노인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지요. 당신 말이 맞았소이다. 며느리가 술에 독을 타 날 죽이려 했소.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 대신 개가 죽었고 나는 살아남았소. 황복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 한번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눈으로 노인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노인은 애절한 눈으로 청했습니다. 한 번만 더 봐주시오. 이번엔 엽전 2냥을 드리리다. 내게 아직 여명이 있다면 살 것이고 없다면 물에 빠져 죽을 것이오. 황복은 그 말에 조용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요. 돈이야, 한 냥이면 좋카오. 내 점은 값을 더 준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오. 황복은 다시 6효점을 뽑아 8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붓끝이 종이를 스치고 조심스럽게 글귀가 완성되었지요. 단양길로 승하가에 단양으로 가는 길에 동자승이 사랑스럽도다. 이번에도 딱 8글자. 황복은 그 글귀 외에는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글을 받아들고도 그 의미를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웃했지요.
단양은 충청도고 난 경상도 단성 사람이니 이게 무슨 말인가? 동자승이 사랑스럽다니 또 무슨 수수께끼란 말인가? 하지만 황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살 일이 남아 있소. 자살은 잊으시오. 그렇게 노인은 두 번째 점괘를 들고 황복의 집을 나섰지요.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정령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디서 나타나겠지. 며칠을 걸어 다시 단성으로 내려오던 길 어느 고개를 넘는데 앞서 작은 바랑 하나를 메고 걷는 어린 동자승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약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갓을 쓴 노인을 힐끗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노인은 호기심에 물었지요. 아이야, 너는 어디서 왔느냐? 예, 저는 충청도 황령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 성은 뭐냐? 성은 모릅니다. 절에 맡겨져서 자라서요. 노인은 문득 황복의 점괘가 떠올랐지요. 단양기로에 승하가에 단양에서 돌아가는 길에 동자승이 사랑스럽도다. 한참을 동자승과 이야기를 나누던 노인은 이 아이가 자꾸 눈에 밟히고 마음이 끌렸지요. 그날부터 노인은 동자승 아이에게 밥도 사주고 하룻밤 재워주고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이와 함께 걸으며 말도 섞고 웃음도 나누니 어느새 피부치처럼 정이 들고 말았지요. 그러던 중 아이가 한 마을 앞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저기 삼운동이라는 곳에 사십니다. 절에 가기 전에는 저도 거기서 살았지요. 오늘은 그 집에서 하루 쉬어 가시죠. 노인은 그 말에 아이를 따라 마을 안으로 들어섰는데 어딘가 낯익은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노인의 눈은 커졌지요. 아니, 이 집은 분명히 내가 젊었을 적 과거 길에 하룻밤 묵었던 그 집이 아닌가? 그리고 그날 밤 노인은 멍하니 아이의 집 처마 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구조, 문짝의 모양, 그 중에서도 사랑채 기둥 하나가 유난히 눈에 밟혔습니다. 분명하다, 이 집이야. 내가 젊은 날 과거 길에 묵었던 바로 그 집. 당시 술 몇 잔에 기분이 풀려 안주인과 하룻밤 인연을 맺었던 기억, 그리고 자신이 떠나기 전 시 한 구절을 종이에 적어 기둥 틈에 꼭꼭 접어넣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집 기둥 어딘가에 종이 조각이 껴있는 걸 본 적 있어? 아이의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그런데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기둥 틈이요? 한번 볼까요? 노인과 아이는 촛불 하나를 들고 문제의 기둥 앞에 서서 손끝으로 마디마디를 더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손끝에 보들보들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곱게 접힌 작고 바랜 종이 한 조각이었지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먼 길에 잠시 닿은 인연, 이름도 성도 몰라도 봄비 같은 정 나눴으니 머지않아 열매로 다시 만나리. 순간 노인의 손이 떨렸지요. 그 시는 분명히 자신이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보자 아이의 어머니도 얼굴이 덜컥 굳어졌지요. 이 글은 전에 한선비가 이 집에 묵어가며 남긴 시예요. 근데 그날 이후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었죠. 그 말에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 아이가 그날 생긴 아이라는 건가요? 노인은 아이의 손을 붙잡았지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자식이구나. 말끝이 떨어지자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동안 조용히 마주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아이의 뺨을 타고 흐르고 그 어머니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노인은 몇 걸음 물러서 앉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황복이 그랬지. 단양에서 돌아가는 길에 사랑스러운 동자승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 점괘 하나가 사람 살렸구먼. 그날 밤 노인은 기둥에 다시 시를 한 줄 더 남겼습니다. 잃은 줄 알았던 것이 나를 다시 살렸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단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집을 떠난 뒤였고 집안은 빈집처럼 횡했지만 노인의 발걸음엔 어제와는 다른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죠. 이후 노인은 아이를 아들로 맞아들이고 살림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아이는 학문에도 뛰어나 나중엔 진사시험에 급제했다는 말도 있지요. 이렇게 단 한마디 점괘로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지고 숨겨진 가족의 인연까지 밝혀낸 황복. 그의 점은 삶을 바꾸는 힘이 있었나 봅니다. 옛날 옛적 거제의 옥범좌수로 불리는 건달 같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성은 옥이고 범은 생김새가 번같다 해서 범이고 좌수는 벼슬 중 하나인데 건달이 무슨 벼슬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좌수처럼 행동한다 하여 붙여준 별명이죠. 사실 별명처럼 옥범좌수는 남다른 외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건달답게 배짱까지 두둑하니 그를 처음 본 사람들은 그 기에 눌려 그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러니 옥범좌수에게 거제는 좁은 섬이었습니다. 이 좁은 시골에 있자니 답답하구나. 옥범좌수는 좁은 거제를 떠나 천하를 구경하러 길을 떠났지요.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지만 길을 가다 날이 저물면 기와집만 골라 제 집 들어가듯 쑥 들어가 하루 저녁 묵어가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풍채만 보고 어느 고을 한다 하는 양반이 아닌가 하여 집주인들은 사뭇 굽실거리며 방을 내주었지요. 옥범좌수가 경주에 이르렀을 때 지나가던 동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 어느 집이요? 아, 네. 저 길로 조금만 가시면 큰 기와집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가 이 고을에서 제일 부잣집인 최부자댁입니다. 옥범좌수는 동네 사람이 알려준 대로 곧장 최부잣집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을 맞이하는 청직이며 하인들의 얼굴이 몹시 침울해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네. 하룻밤 묵어가 새나. 저기 사랑방으로 가시오. 청지기가 퉁명스럽게 턱짓으로 사랑방을 가리키자 옥범좌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말했지요. 내 이놈, 청지기 주제에 누구한테 함부로 덕짓이냐? 옥범좌수가 독수리 같은 눈빛으로 쏘아보며 범 같은 소리로 화를 내자 청지기는 그 기세에 눌려 꼬랑지를 내리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집안에 만만치 않은 우환이 있어 그것을 고민하다 사람도 못 알아보고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 그렇군. 집에 우환이 있다면 되레 내가 미안하게 되었네. 그런데 무슨 우환이란 말인가? 이건 비밀인데 이만저만 큰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큰일이라니. 지금부터 보름 뒤에 공주마마 혼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댁은 경주에서 제일 가는 옥물집이라 공주마마 혼사에 쓰실 옥합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가? 솜씨가 난다긴다는 옥장이들만 모아서 6달 동안이나 정성에 정성을 쏟아 바로 어제 저녁에 일이 끝났습니다. 제대로 만들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물건을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이건 집안에서 저와 주인 어른 그리고 옥장이들밖에 모르는 비밀입니다. 걱정 말거라. 비밀은 꼭 지킬 것이다. 주인 나리께서 옥합을 만지다가 그만 뚜껑을 땅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공주마마의 혼산날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듣고 보니 보통 일이 아니군. 그럼 주인장께서는 지금 어찌할 작정이시라던가? 어찌하다니요? 이제 모가지 날아갈 일만 남았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계십니다. 그 이만저만 딱한 일이 아니구나. 가만히 있자. 영의정 나리가 나서면 수습할 수가 있을까? 이 무슨 소리인가요?
옥범자수는 혼자 소리로 떠드는 것 마냥 영의정을 들먹였습니다. 지금 영의정 날이라 하셨습니까? 영의정이란 말에 청지기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나를 어서 주인장 방으로 인도하게나. 한 가지 방도가 있을 것 같네. 뭐라고요? 방도가 있다고요? 그렇네. 어서 인도하게나. 청지기는 순간 의심이 들었으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옥범좌수를 안내했습니다. 그럼 속는 셈 치고 안내하죠. 그렇게 청지기의 안내에 따라 옥범좌수는 최부자의 방으로 갔지요. 그때 최부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저한테 맡기십시오. 무엇이 옥합을 깨뜨렸다니? 그런 말을 누구한테 들었는가? 최부자는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지요. 누구한테 들었던 좋은 계책이 있으니 우선 제 말씀부터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계책이 있다고? 자네는 도대체 누군가? 최부자가 퀭한 눈을 쓴벅거리며 묻자 옥범좌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시골 선비올시다. 그렇지만 계책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저한테 그만한 계책이 있으니 그 계책부터 들어보십시오. 그래, 좋아 자네가 누구건 이 일을 어찌 알았건 자치하고 그 계책부터 한번 들어보세. 이건 틀림없는 계책입니다. 쉬운 일은 어렵게 생각하면 실수가 없고 복잡한 일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묘책이 나오는 법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그 계책이나 말해보란 말일세. 그러자 옥범좌수는 누가 들을까? 귓속말로 최부자에게 속닥거렸습니다. 허허, 그러다 들통나면 어찌한단 말인가? 혹시나 일이 잘못돼서 들통이 나면 제가 그 옥합을 가지고 가다가 깨뜨렸다고 몽땅 저한테 뒤집어 씌우시면 되는 일입니다. 뭐라? 나는 자네한테 온전한 옥합을 맡겼는데 자네가 가지고 가다가 깨뜨렸다고 하라. 이 말인가? 그렇습니다. 옳거니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일세 그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먼. 최부자는 대번에 얼굴이 환해지며 너털웃음을 터뜨렸죠. 자네 말만 들어도 속이 후련하네. 하하. 헌데 제가 아무리 그럴싸한 꾀를 쓰더라도 운수가 불길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실패하는 날에는 제가 영감님 대신 모가지가 날아갈 것입니다. 그건 그렇지. 그렇다면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야 여부 있겠는가? 얼마면 되겠는가? 3,000냥은 내셔야지요. 무엇이라고? 3,000냥? 놀란 최부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지요. 왜 그리 놀라십니까? 이 일이 알려지면 모가지가 날아가도 험하게 날아갈 것인데 당신 모가지 값이 3,000냥도 못 된단 말씀입니까? 옥범좌수가 범 같은 눈으로 노려보자 최부자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아, 알았네. 그렇게 하겠네. 최부자는 곧 3,000냥이 담긴 주머니를 가져다 옥범좌수에게 주었지요.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제부터 모가지가 날아가도 제 모가지가 날아갈 것입니다. 곧 최부자는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깨어진 옥합 뚜껑을 악여로 감쪽같이 붙여서는 사람들에게 멀리서 구경시키고는 옥범좌수에게 그것을 전달하였지요. 옥합이 상하지 않게 잘 들고 가야 할 것이야. 걱정 마십시오. 틀림없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구경 나온 동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말을 타고 떠나는 옥범좌수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옥범좌수는 말을 타고 달려 열흘 만에 한양에 도착하더니 영의정 집을 물어 그 대문 앞에 멈춰섰지요. 그러더니 말에서 내려 옥합보자기를 안고 대문 앞으로 가서는 소리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옥범좌수가 대문이 부서질 지경으로 쾅쾅 두들기며 크게 소리를 지르자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나왔지요. 어서 대감날이 앞으로 인도하렸다. 생판 처음 보는 작자가 나타나서는 감히 이 영의정 대감에게 안내하라니 하인들은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보아하니 시골 촌놈 같은데 여기가 어느 집이라고 대문을 그렇게 험하게 두들기느냐?
하인들은 금방 쥐어박을 듯이 고함을 지르는데 옥범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지요. 잔소리 말고 대감날이 앞으로 안내하지 못할까? 나는 경주에서 올라온 옥범자수다. 옥범자수? 좌수면 좌수지 옥범은 또 뭐냐? 하, 이 촌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무엄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누구한테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럼 내 발로 가겠다. 옥범좌수는 보자기를 안고 하인들을 거칠게 밀치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허허, 살다 보니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이 녀석아, 여기가 경주 촌부석 동원인 줄 아느냐? 하인들이 옥범좌수를 막아서자 옥범좌수는 더욱더 난리입니다. 이런 방자한 녀석들을 봤나? 비키지 못할까? 옥범좌수는 옥합보자기를 든 채로 일부러 하인들과 부딪히며 실갱이를 시작하였지요. 그러니 하인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곧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더니 아이고, 공주마마. 옥범좌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보자기를 껴안았습니다. 무엇라고? 공주마마? 느닷없는 소리에 하인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그러자 옥범좌수가 옥합을 싼 보자기를 바삐 끄르더니 속에서 깨진 옥합 뚜껑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고, 다 죽었다. 내 녀석들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었다. 다 죽었어. 이것은 공주마마 혼수로 경주에서 맞춰온 옥합이다. 혼수로 맞춰온 옥합이란 말이다. 옥범자수의 말에 영의정집 하인들은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뭐, 공주마마 옥합? 그렇다. 이 녀석들아. 이제 내 녀석들은 모가지가 10개라도 살아날 길이 없다. 그리고 곧 웅성이는 소리에 집안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왜 이리 소란인고? 영의정 대감이 나와 물었습니다. 이 방자한 녀석들이 공주마마 혼수로 가져온 옥합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이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옥범자수가 깨진 옥합을 대감에게 보이자 놀란 영의정 대감도 입술을 파르르 떨며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지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옥합을 깨뜨렸으니 이 일을 어쩐단 말입니까? 큰일일세.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일단 안으로 드세. 그렇게 영의정 대감과 옥범자수는 사랑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옥합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사스러운 공주마마 가래에 혼수로 보내는 옥합을 이렇게 깨뜨렸으니 상감마마께서는 이를 가만두고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불경제로 다스릴 것입니다. 나도 바로 그 걱정을 하고 있네. 그러나 옥합은 이미 깨졌으니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방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나. 방도라니 무슨 방도가 있겠습니까? 대감댁 하인들이 깨뜨렸으니 대감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누가 깨뜨렸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닐세. 어찌했으면 좋겠는지 차근히 생각을 해보세나. 누가 깼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요? 모가지가 100개라도 모자랄 판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면 무엇이 문제란 말씀입니까? 영의정은 이리일인지라 평소 같으면 쳐다도 보지 않을 촌놈 앞에서 꼼짝도 못하였지요.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던 영의정이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딱하게 되었네마는 자네 모가지도 저 옥합보다 더 속절없이 날아갈 판일세. 아니, 어째서 제 모가지가 날아간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그런 중대한 물건을 가지고 하인들과 시비를 벌였으니 자네 죄가 더 커. 그러니 기왕 모가지가 날아갈 바에는 이 옥합을 자네가 잘못해서 깨뜨린 것으로 하고. 뭐라고요? 이 옥합을 제가 깨뜨렸다고 하란 말씀입니까? 진정하고 내 말을 더 들어보게나. 이 옥합을 자네가 깨뜨린 것으로 해놓고 내가 뒤에서 거들어주는 걸세.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내 말이 먹히지 않겠지만 자네가 혼자 깨뜨렸다고 하면 나에게는 책임이 없으니 그때는 내가 자네 편을 설 수 있을 것이네. 하지만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이 사람아,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판에 그 무슨 정신 나간 소린가? 그럼 기왕 그렇게 하시려면 제 죄를 더 가볍게 해놓고 거들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죄를 가볍게 하다니?
제가 혼자 깼다고 하면 그 죄가 너무 커서 대감나리께서도 감당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대감나리 대문간에서는 진짜로 하인들과 시비가 붙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대궐 문지기들한테 시비를 걸어 그 작자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일부러 옥합 상자를 땅에다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 옥합을 다시 싸들고 가서 말씀입니다. 참 좋은 방법일세. 그러면 내가 말하기가 한결 수월하겠구먼. 꽉 막힌 작자인 줄 알았더니 머리가 제법 도는군. 그런데 저는 원래 미련한 놈이라 그런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그것이 걱정이옵니다. 만약 들통이 나는 날에는 대감나리께서 아무리 거들어 주신다 하더라도 제가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지. 하지만 대궐 앞이 어디라고 거기서 문지기들과 싸우는 신용을 할 수 있을는지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이 사람아, 그건 또 무슨 엉뚱한 소린가? 그럼 배짱을 단단히 가다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오나 대감님 댁 잘못까지 제가 덤탱이 쓰고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뒤를 봐준다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저는 이 일을 무사히 마쳤더라면 조정에서 큰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꼴이 되었으니 그 벌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더니 자네가 그 짝일세 그려. 처지를 바꿔놓고 말씀드리면 대감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그럼 어떻게 벌충을 해달라는 것인가? 3,000냥 정도만 제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 그리함세. 그렇게 또다시 3,000냥을 챙긴 옥범좌수는 옥합을 들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일은 계획대로 잘 되어 옥범좌수는 많은 돈을 챙기고 거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전해지기로는 이 옥범좌수는 욕심이 많아서 늙어서 자기 밭에만 물을 데려다 맞아 죽었다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남에게 전가하려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불쾌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책임지려는 마음, 어쩌면 그 마음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옛날 옛적 황해도 9월 산기슭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두 모자가 살았습니다. 아들은 산기슭에서 도라지를 키우며 장에 내다 팔고 어머니는 바느질 일을 하며 살았는데 아들이 재배하는 도라지는 그 맛과 향이 좋아 장에 내다 팔면 날개 돋친 듯 팔렸고 그 어머니의 바느질 솜씨 또한 소문나 먼 고을에서도 주문이 올 정도였지요. 아이고, 리라야. 벌써 돌아온 게냐? 네, 어머니. 장에 가자마자 어떤 분이 도라지를 전부 사가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래, 수고했구나. 배고프지? 내 금방 찌개 끓여올 테니 어서 저녁이나 먹도록 하자. 평소 장에 한 번 나가면 못해도 하룻밤은 지나야 집으로 돌아왔지만 모처럼 일찍 돌아온 아들 리라를 보며 어머니는 오늘도 생글생글 아들 리라를 맞았지요. 어머니, 오늘은 손님이 돈을 더 주시고 가서 돼지 뒷다리살도 조금 끊어왔네요. 이것도 삶아서 같이 드시지요. 그래, 그러자꾸나. 그런데 무슨 고기를 이렇게 많이 사왔더냐? 옆집 덕이네도 좀 나눠주자꾸나. 네, 그러시죠. 산기슭 마을의 초가집 한편에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모처럼 맛보는 고기 반찬에 두 모자는 행복한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리라는 도라지 밭을 살피러 일찍 집을 나섰지요. 밭에는 하얀 도라지꽃이 만발하여 향긋한 꽃향기를 뿜어내니 리라는 가만히 밭 한쪽에 앉아서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밭 한쪽 편에서 누런 뭔가가 꿈틀대는데 리라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돌이 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였습니다. 리라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는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손에 쥔 호미만 꽉 붙들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리라는 호랑이와 눈이 마주쳤죠. 크고 부리부리한 호랑이의 눈은 단번에 달려와 리라를 집어삼킬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리라를 뚫어지게 보는가 싶더니 앞발로 밭을 헤집고 도라지를 캐먹다 뒤돌아 산으로 올라가 버렸지요. 리라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지요. 벌써 밭에 다녀오느냐? 네, 어머니. 다음 장날 전에 남은 도라지를 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무엇보다 항상 산짐승들 조심하고. 네, 그리하고 있습니다. 리라는 어머니가 걱정할까 밭에서 호랑이를 봤다는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리라가 밭 근처에서 호랑이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요. 리라가 도라지밭에 갈 적이면 가끔 멀리서 호랑이를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곤 했는데 오늘같이 가까이서 보고 또 눈이 마주치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리라는 방에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또 밭에서 호랑이를 마주하면 어찌하지? 리라는 고민하며 한동안 밭에 가질 않았습니다. 아니, 또 호랑이를 마주할까 무서워 못 간 것이죠. 그러다 또 장날이 다가오니 리라는 망태를 메고 한 손에는 호미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라지를 캐서 장에 내다 팔아야 다가오는 겨울을 날 수 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리라는 조심조심 사방을 살피며 산을 올라 도라지밭으로 갔지요. 그리고 멀리서 도라지밭을 살펴 호랑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자 밭으로 가서 도라지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도라지를 캐니 준비해온 자루와 망태에 향긋한 백도라지가 한가득 차 리라는 기분이 좋아 콧노래가 절로 나왔지요.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그렇게 자루에 가득 도라지를 담아 콧노래를 부르며 산에서 내려오는데 리라의 눈앞에 커다랗고 송곳니가 길쭉한 멧돼지가 서 있질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런 큰일이네. 멧돼지는 씩씩대며 리라를 노려보다 리라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리라는 겁에 질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도라지가 든 자루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 멍청이 서 있는데 순간 어디에선가 나타난 호랑이가 어흥하며 멧돼지의 목덜미를 물어 잡아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리라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멧돼지는 호랑이에 깔려 바둥대고 있고 호랑이는 그 목을 꽉 물고는 리라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리라는 너무 놀라 도라지고 뭐고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내던지고 내달렸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집신짝이 벗겨진 것도 모른 채 버선발로 산을 뛰쳐내려와 집으로 향했지요. 리라야, 무슨 일이냐? 어머니,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어이구, 큰일 날 뻔했구나. 어디 다친 데는 없더냐? 다친 곳은 없는데 도라지를 캔 자루를 놓고 왔네요. 아이고, 도라지가 문제냐? 다친 곳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지. 정말 천만다행이었지요. 하지만 리라는 산에 놓고 온 도라지 자루가 걱정이었습니다. 며칠 있으면 장날인데 도라지를 내다 팔아 양식을 마련해야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다시 산에 오르려니 엄두가 나질 않으니 어찌한단 말인가요? 그래 내일 다시 산에 올라 도라지 자루를 가져와야겠다. 리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밤은 깊어 가을비가 축축하게 내렸죠. 내리는 비를 보며 리라는 도라지 자루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비는 그치고 맑게 갠 하늘에서 햇살이 밝게 내리고 있었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이 깬 리라는 도라지 자루를 찾으러 갈 심산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집 마당에 도라지를 담은 자루가 떡하니 놓여있질 않겠습니까? 대체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이웃집 덕이 아저씨인지, 아니면 칠복이 녀석이 가져다 놓았는지, 리라가 반가워 자루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놀랍게도 마당에 호랑이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있지 않겠습니까? 설마 호랑이가? 리라는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이 도라지를 내다 팔아 양식을 준비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렇게 가을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리라야, 머지않아 겨울이 올 텐데 땔감을 해다 쌓아놔야겠구나.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오늘부터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놓으려고요. 그래, 그런데 너무 깊은 산으로 가지 말거라. 또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찌하겠니? 걱정 마셔요, 어머니. 깊은 산중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리라는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나무를 해 지게에 쌓고 있는데 어디선가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향긋한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리라는 뭔가에 홀린 듯 향기에 이끌려 높은 산을 오르는데 산봉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 향기는 짙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산봉우리에 오른 리라가 보니 웬 처녀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울고 있질 않겠습니까? 리라는 그 향긋한 향기와 아름다운 처녀의 자태에 홀린 듯 다가가 처녀에게 물었지요. 어찌 여인의 몸으로 이 높은 산에서 홀로 울고 계십니까? 여인은 울다 말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리라를 살피다 조금 안심이 된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왕의 무남동녀 연하라고 합니다. 이곳 구월산의 절경에 취해 이리저리 다니다 이곳에서 쉬고 있는데 웬 호랑이가 나타나더니 제 날개옷을 이리 물어뜯고 찢어놔 이 상태로는 도무지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없으니 걱정입니다. 그 말에 리라가 여인의 옷을 가만 보니 얇디 얇은 옷자락이 어지럽게 찢어져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말했지요. 제 어머니의 바느질 솜씨가 좋으니 그 옷을 한번 맡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리 흉하게 망가진 옷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걱정하시기보다 한번 맡겨놔 보시지요. 하늘왕의 딸 연하가 생각해도 달리 방도가 없으니 리라의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살던 사람이라 그런지 연하는 산을 내려오며 연신 넘어질 듯 걸음을 잘 못 걸었지요. 리라는 그 모습을 보고 지게에 실린 나무를 던져두고는 연하를 지게에 태워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와 집마당으로 들어서니 어머니가 놀라서 묻질 않겠습니까? 아니, 나무하러 가더니 웬 처녀를 지고 오느냐?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함께 방으로 드시지요. 방으로 든 연하와 리라는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날개옷을 꿰매달라 부탁하였지요. 아이고, 이렇게 얇고 고운 옷은 처음이구나. 명주실로는 꿰맬 수 없겠으니 몰래로 얇은 실을 새로 뽑아야 할 것 같단다. 그럼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 사나흘은 걸릴 것 같구나. 아가씨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어쩔 수 없지요.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날 저녁 초가의 저녁 밥상에는 수저가 하나 더 놓여 있었지요. 하지만 변변치 못한 살림에 손님이 왔다고 어찌 좋은 반찬과 하얀 쌀밥을 낼 수 있겠습니까? 늘 먹던 대로 기장밥에 찌개 하나, 도라지나물 반찬 하나가 전부였지요. 그런데 처음 도라지나물 맛을 본 연하는 그 향취와 맛에 반해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도라지나물입니다. 제가 밭에서 기른 것이지요. 맛과 향이 정말로 좋군요. 저도 그 밭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밭에 내년에나 캘 어린 도라지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튿날 아침부터 어머니는 누에고치를 물에 불려 실을 뽑을 준비를 하였고 리라와 연하는
도라지밭으로 구경을 나섰습니다. 산중에 호랑이가 있기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제 뒤에 꼭 붙어 따라오시지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리라는 손에 긴 몽둥이를 들고 연하와 함께 산길을 걸어 도라지밭에 도착했습니다. 밭에는 하늘의 별과 같은 도라지꽃이 여기저기 피어 향기를 내뿜고 있으니 연하의 입에서는 탄성이 절로 나왔지요. 리라는 그 자리에서 도라지꽃을 꺾고 꽃묶음을 만들어 공주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도라지는 2, 3년을 키워야 장에 내다 팝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어린 도라지로 내년을 기약하고 있는 아직 미생이지요. 미생이라 더 아름다운 것입니까? 글쎄요. 미생지신이라 하면 춘추시대의 미생이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과 다리 밑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홍수에도 피하지 않고 기다리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에서의 미생이니 더 아름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이야기이지요. 그렇군요. 그럼 도령님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토록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직 만나보질 못해서 뭐라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리라는 웃으며 대답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이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리라의 어머니는 연화의 날개옷을 다 꿰매어 연화에게 내주었지요. 자, 다 되었으니 한번 보시지요. 어머니의 바느질 솜씨는 정말 좋았습니다. 너덜너덜해졌던 날개옷이 감쪽같이 고쳐졌으니 연하는 날개옷을 입고 기뻐하였지요.